이게 뭐지? 뭐지? 남편의 묘비에는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간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죽은 남편의 그리움과 사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의 국화 향기는 언제나 같다. 쏘고 달고 코끝을 찌른다. 나는 그 향기 속에서 사흘을 보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조문객들의 절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를 반복했다. 손이 저렸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남편 강민주는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심근경색이었다. 새벽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을 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 복도를 뛰어다녔으며 의사의 말을 들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았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났다는 것. 아들과 딸이 와서 장례 절차를 처리했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따랐다. 수의를 고르고 관을 선택하고 부고를 보냈다. 친척들이 모였고 옛 직장 동료들이 왔다. 모두들 말했다. 좋은 분이셨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했고 가족을 먹여 살렸으며 술을 마셔도 난폭하지 않았다. 50년 동안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었다. 알고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발인이었다. 관이 연구차에 실렸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11월의 하늘은 높고 맑았다. 남편이 좋아하던 날씨였다. 그는 가을을 좋아했다. 선선한 바람, 노란 은행잎, 높은 하늘. 당지는 도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공원 묘지였다. 차들이 줄지어 산길을 올라갔다. 나는 연구차 뒤를 따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5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쯤이었다. 하관식이 진행되었다. 관이 천천히 구덩이 속으로 내려갔다. 아들이 흙을 한 삽 떴고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저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지만 손을 들어 정리하지 않았다. 하관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아들이 내 팔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잠깐만 있을게. 괜찮으세요? 응. 아들이 망설이다가 떠났다. 딸도 친척들도 모두 떠났다. 묘지에는 나와 인부 몇 명만 남았다. 그들은 묘비를 세우고 있었다. 화강암으로 만든 묘비. 사흘 전에 주문한 것이었다. 아들이 문구를 정했다고 했다.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뭐라고 쓰든 상관없었다. 어차피 죽은 사람은 읽을 수 없으니까. 석공이 묘비를 세우고 뒤로 물러났다. 나는 천천히 묘비 앞으로 다가갔다. 검은 글씨가 선명했다. 햇빛이 글자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얼어붙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잊지 못할 사람 한지우에게. 한지우.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입술이 떨렸다. 나는 묘비를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 이름이 거기 있었다.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남편이 가끔 술에 취했을 때 침대 모서리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던 이름. 지우야. 나는 그때마다 못 들은 척했다. 듣고 싶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묘비에 새겨져 있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이름이. 나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주저앉을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석공이 멀찌감치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손으로 묘비를 짚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석공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확인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주문서입니다. 아드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건데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아들의 필체였다. 분명히 아들이 쓴 글씨였다. 하지만 거기에도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지우. 아들은 이 이름을 어디서 본 걸까? 왜 이 이름을 새긴 걸까?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석공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묘비에서 손을 떼고 뒤돌아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묘지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아들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타서 창밖을 보았다. 묘비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글자는 눈앞에 아른거렸다. 한지우, 한지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아들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딸은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다. 아들과 딸이 잠시 머물다 떠났다. 푹 쉬세요. 전화 드릴게요. 같은 말들을 남기고. 나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에 섰다. 50년을 살아온 집.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집.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즐겨 읽던 신문이 놓여 있었다. 안경도 그대로였다. 텔레비전 리모컨도 그가 앉던 자리 옆에 있었다. 부엌에는 그가 마시다 만보리차 컵이 싱크대에 놓여 있었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사흘 전 그가 떠나기 전과 똑같았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었다. 남편의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옷들을 하나씩 만졌다. 정장, 와이셔츠, 스웨터. 손끝으로 천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옷장 깊은 곳,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먼지가 수북했다. 오래된 것이었다. 나는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남편이 한 여자와 나란히 서 있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편도 웃고 있었다. 나는 그런 표정의 남편을 본 적이 없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1974년 5월 17일 지우와 함께. 1974년. 우리가 결혼하기 1년 전이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꺼냈다. 편지들, 엽서들, 영화표 반쪽. 모두 그 여자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한지우. 그 이름이 곳곳에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검은색 가죽 수첩. 낡고 해졌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것 같았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푸른솔 요양원, 경기도 가평군. 나는 수첩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여자는 죽은 게 아니었다.
살아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주소를 간직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다. 나는 수첩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그에게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삶이 있었다.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이제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50년 동안 그 자리에는 항상 누군가 있었다. 남편의 숨소리, 뒤척이는 소리, 가끔 코 고는 소리. 그 모든 게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 내 머릿속은 더 시끄러웠다.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다. 묘비에 새겨진 글자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잊지 못할 사람, 한지우에게. 새벽 4시쯤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제 꺼내둔 검은 수첩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수첩을 집어들고 다시 펼쳤다. 푸른 솔 요양원. 주소가 또렷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다. 목이 말랐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물이 손등에 흘렀다. 나는 싱크대에 컵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조리대를 짚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다. 결혼식 날이었다. 1975년 봄, 작은 예식장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 신랑인 민주는 멀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딘가 멍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그는 몇 번이나 허공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것을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남자들은 원래 결혼식에서 긴장한다고들 했으니까. 하객들이 떠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았다. 민주는 직장에 휴가를 낼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신혼여행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함께 사는 것이었다. 신혼집은 작은 투룸 아파트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림을 꾸렸다. 민주는 성실하게 출근했고 나는 집안일을 했다. 평범한 신혼생활이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신혼 초 어느 밤이었다. 나는 자다가 남편의 신음소리에 잠을 깼다. 그는 악몽을 꾸고 있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여보, 괜찮아요?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한동안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눕더니 등을 돌렸다.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등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무엇을 꿈꿨는지, 왜 우는지. 그저 내 자리로 돌아가 눈을 감았다. 두 번째는 결혼 1년쯤 지났을 때였다. 5월이었다. 어느 날 민준이 퇴근하지 않았다. 저녁 6시, 7시, 8시.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걱정이 되어 거실을 서성였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민주는 술에 취해 있었다. 비틀거리며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물을 떠다 주었다. 어디 갔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 후에 그가 중얼거렸다. 지우야. 나는 얼어붙었다. 그 이름. 처음 들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아니, 낯설었지만 무언가를 느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소파에 기댄 채 얕은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부축해 침대로 옮겼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런 일이 있었다. 매년 5월이면 민주는 어딘가로 사라졌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멍한 얼굴로. 나는 묻지 않았다. 어디 갔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대신 그에게 따뜻한 물수건을 건넸고 해장국을 끓여주었다.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아들, 딸. 우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민주는 승진했고 나는 아이들을 키웠다. 평범한 가정이었다.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행복의 기준이 뭔지 몰랐다. 그저 살았다. 하루하루를. 하지만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민준이 술에 취하면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나는 듣지 못한 척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 둘만 있을 때는 가끔 그랬다. 그는 창밖을 보며 아주 작은 소리로 지우야 하고 불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물소리가 그 이름을 덮어주기를 바라며. 어느 날 나는 민준의 지갑을 정리하다가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명함 크기만 한 사진. 흑백이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한 여자의 얼굴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예쁜 여자였다. 밝은 눈, 부드러운 미소. 나는 사진을 도로 지갑에 넣었다. 못 본 척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거실 시계가 6시를 알렸다. 밖이 환해지고 있었다. 나는 수첩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푸른 솔 요양원. 그곳에 한지우가 있다. 아직 살아있다. 남편은 그 주소를 평생 간직했다.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간단한 외출복. 가방에 수첩을 넣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11월의 끝자락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가평행 버스는 1시간에 한 대씩 있었다. 나는 정류장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학생들이 뛰어갔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평범하지 않았다. 버스가 왔다. 나는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는 도심을 빠져나가 외곽으로 향했다. 건물들이 줄어들고 나무들이 늘어났다. 하늘이 넓어졌다. 1시간쯤 달렸을까. 버스는 작은 마을을 지나 산기슭에 멈췄다. 나는 내렸다. 근처에 요양원 이정표가 보였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오르막길이었다. 숨이 찼다. 73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씩 올라갔다. 요양원 건물이 보였다. 3층짜리 하얀 건물. 깔끔해 보였다. 정원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다. 한쪽에는 큰 은행나무가 서 있었다. 노란 잎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다. 나는 은행나무를 오래 바라보았다. 민준이 이 나무를 봤을까? 이 길을 걸었을까? 매년 5월 그는 이곳에 왔을까?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가 감쌌다. 로비는 조용했다. 안내 데스크에 간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죽은 남편의 첫사랑을 찾아왔다고? 한지우 씨 계신가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십니다. 면회 오셨어요? 네, 성함이? 나는 망설였다. 최서연입니다. 간호사가 기록부에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복도를 가리켰다. 3층 305호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방문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301호, 302호, 303호, 그리고 305호. 나는 그 앞에서 멈췄다. 문 앞에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한지우. 손으로 문을 만졌다. 차가운 나무 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저는 당신을 사랑했던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 남자가 당신 이름을 묘비에 새겼습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뒤돌아서고 싶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다. 모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노크했다. 똑똑. 2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차분한 목소리였다.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 나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환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한쪽 벽에는 작은 책장이 있었고, 침대 옆에는 휠체어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창가에 휠체어에 앉아 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은행나무가 보였다. 노란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흰 머리카락, 얇은 어깨, 무릎 위에 놓인 담요. 한참 후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오래, 아주 오래.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기다렸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올 것을.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나는 문 앞에 선 채로 움직이지 못했다. 한지우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정말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앉으세요. 그녀가 침대 쪽을 가리켰다. 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한지우는 휠체어를 돌려 나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창밖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다. 지갑 속 사진에서 본 그 여자. 50년이 지났지만 어딘가 같은 사람이었다. 차 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행나무가 보이죠? 나는 창밖을 보았다. 큰 은행나무가 서 있었다. 가지에는 몇 개의 노란 잎만 남아 있었다. 저 나무 아래 매년 오셨어요. 민준 씨가.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왔다는 것을. 매년 왔다는 것을. 5월 17일이면 어김없이 오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담요를 꽉 쥐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서 한두 시간 있다가 가셨어요. 때로는 더 오래, 해질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병실 앞까지 오셨어요. 문을 두드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나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에게 부탁했어요. 면회를 거절한다고. 그래도 그분은 왔어요. 매년 같은 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10년쯤 지났을 때부터는 나무 아래만 앉아 계셨어요. 더 이상 병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계셨죠. 나는 창문으로 봤어요. 매년 그 모습. 나는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모습이 그려졌다. 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는 모습.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앉아 있는 모습. 50년 동안. 내년. 왜? 내 목소리가 나왔다.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 왜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한지우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슬픔 같은 것. 아니면 후회 같은 것. 만날 수 없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만나면 안 됐어요. 그녀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다. 50년 전을 보는 것 같았다. 1974년 5월 17일. 그날이었어요.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 묻어둔 상자를 여는 것처럼. 우리는 연인이었어요. 2년 정도 만났죠. 민준 씨는 회사원이었고, 나는 은행에 다녔어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허락하셨고, 날짜도 잡았어요. 그해 가을로.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우리는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죠. 민준 씨가 운전을 했어요. 처음 산 중고차였어요. 자랑하고 싶어 하셨죠.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어요. 행복했어요. 그녀가 눈을 감았다. 그런데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갑자기 길 한가운데로 공을 쫓아서 민준 씨가 핸들을 꺾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요. 차는 그녀가 말을 멈췄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내 쪽으로. 조수석 쪽으로.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는 계속했다.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어요. 민준 씨가 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울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척추 손상이라고.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그녀의 손이 휠체어 바퀴를 쓰다듬었다. 민준 씨는 매일 왔어요. 매일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 잘못이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멍했죠. 한지우가 나를 보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준 씨가 말했어요. 책임지겠다고. 결혼하자고. 평생 돌보겠다고.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거절했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25살 청년이 휠체어 탄 여자와 살 수는 없었어요. 그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말했다. 그분은 평생 한지우가 끊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조용히, 소리 없이.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았다. 5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인 것 같았다.
올해도 왔어요. 5월에 왔어요. 마지막으로. 평소보다 오래 앉아 계셨어요.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가시면서 나무에 뭔가를 묻고 가셨어요. 그녀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다. 그것을 나에게 건넸다. 간호사가 나중에 가져다 줬어요. 나는 주머니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나는 종이를 펼쳤다. 남편의 필체였다. 지우야, 이제 그만 용서해 주렴. 나는 곧 갈 것 같다. 당신 곁이 아니라 미안하다. 묘비에 당신 이름을 새길게.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다. 부디 용서해 주렴. 그리고 행복해라. 손이 떨렸다. 종이가 흔들렸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곧 죽을 것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왔던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 묘비에 그녀의 이름을 새겼다. 서연 씨. 한지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뮤비 얘기 들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해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만나줬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그분이 그렇게까지 괴로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녀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50년 동안 그분은 저주받은 것처럼 살았어요. 나 때문에. 그리고 당신도. 당신도 온전한 남편을 가지지 못했어요. 나 때문에.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울고 있는 그녀를. 휠체어에 앉아 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그녀를. 남편을 잊지 못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던 그녀를.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앙상했다. 50년 동안 이 방에서, 이 휠체어에서 보낸 손. 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말은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다고? 용서한다고? 그런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둘 다 피해자였다. 둘 다 남편을 사랑했고, 둘 다 온전히 그를 가질 수 없었다. 한지우가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있었다. 손을 맞잡은 채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은행잎이 떨어졌다. 하나, 둘, 천천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나무 아래로 데려다 주시겠어요? 그곳에서 한 번만 그분이 앉아 계셨던 자리에 앉아보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집과 요양원을 오갔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괜찮아.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들은 늘 그랬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면 믿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나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갔다. 안에는 남편의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50년치의 기록이 담긴 수첩. 한지우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이번에도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흰 머리를 비췄다. 오셨네요. 그녀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편안해 보였다. 준비됐어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휠체어 뒤로 가서 손잡이를 잡았다. 복도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가 현관을 나섰다.
밖은 쌀쌀했다. 12월 초였다. 하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나는 휠체어를 밀어 정원으로 향했다. 다갈길이 조금 거칠었지만 천천히 갔다. 은행나무가 가까워졌다. 큰 나무, 오래된 나무, 가지는 거의 다 벗겨져 있었다. 몇 개의 노란 잎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무 아래에는 낡은 나무 벤치가 하나 있었다. 나는 휠체어를 벤치 옆에 세웠다. 한지우는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오래, 아주 오래. 여기였군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50년 동안 여기 앉아 계셨군요. 나는 벤치에 앉았다. 낡은 나무가 삐걱거렸다. 남편이 앉았을 자리. 매년 같은 날 이곳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무엇을 바랐을까? 한지우가 나무를 쓰다듬었다. 휠체어에서 손을 뻗어 거친 나무 껍질을 만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무언가를 읽는 것처럼. 바람이 불었다. 남은 은행잎 몇 개가 떨어졌다. 하나가 한지우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오래 바라보았다. 나는 보자기를 열었다. 수첩을 꺼냈다. 한지우에게 건넸다. 그녀는 수첩을 받아들고 표지를 쓰다듬었다. 열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 남편의 글씨가 빼곡했다. 1975년 5월 17일 첫 번째 방문. 지우는 나를 보지 않았다. 당연하다. 한지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76년 5월 17일 두 번째 방문. 은행나무가 컸다. 지우의 창문은 닫혀 있었다. 또 넘겼다. 1977년 5월 17일 결혼 2년. 서연은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미안하다. 한지우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10년치, 20년치, 30년치. 1995년 5월 17일 20년이 지났다. 나는 늙었다. 지우도 늙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온다. 2010년 5월 17일 서연에게 들켰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미안하다. 당신에게도 지우에게도. 2024년 5월 17일 마지막일지 모른다. 몸이 좋지 않다. 지우야, 용서해다오. 그리고 고맙다. 당신 덕분에 나는 속죄할 수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였다. 한지우는 수첩을 덮었다. 그것을 가슴에 안았다. 어깨가 떨렸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함께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말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 우리는 같은 사람을 사랑했다. 같은 사람을 그리워했다. 같은 사람에게 온전히 사랑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사고였다. 운명이었다. 세 사람 모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살았다. 그녀는 수첩을 나에게 돌려주려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지고 계세요. 그녀가 나를 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니까요. 나는 말했다. 그분의 마음반은 언제나 여기 있었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녀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나는 다시 보자기를 열었다. 안에는 또 하나가 있었다. 작은 상자.
남편의 서랍에서 찾은 것이었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50년 동안 남편이 받은 편지들. 아니, 받지 못한 편지들. 한지우가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 아니었다. 남편이 쓰고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한 통을 꺼내 펼쳤다. 지우에게 오늘도 당신 앞에 가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한지우에게 건넸다. 그녀는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 또 한 통, 또 한 통. 나는 상자에서 편지들을 꺼내 하나씩 건넸다. 그녀는 읽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람이 계속 불었다. 은행잎이 우리 주변에 떨어졌다. 노란 잎들이 땅을 덮었다. 우리는 그 속에 앉아 있었다. 두 여자. 한 남자를 사랑했던. 마지막 편지를 다 읽었을 때 한지우가 편지들을 가지런히 모았다. 그것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녀가 나를 보았다. 눈빛이 말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그녀의 손도 내 손을 꽉 쥐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용서한다고,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그런 말들은 필요 없었다.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같은 나무를 보고 같은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오후 햇살이 붉게 물들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한지우도 준비가 된 것 같았다. 들어가실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휠체어를 잡고 천천히 뒤로 돌렸다. 한지우가 뒤를 돌아보았다. 은행나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웠어요. 50년 동안. 그것이 그녀가 한 유일한 말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휠체어를 밀며 한 걸음 걸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한지우를 창가에 자리 잡게 해주었다. 그녀는 수첩과 편지들을 침대 옆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또 올게요. 내가 말했다. 한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나는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현관을 나섰다. 요양원 정문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버스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3층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다. 305호. 그녀도 아마 창밖을 보고 있을 것이었다. 은행나무를. 버스가 왔다. 나는 올라타 창가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요양원이 멀어졌다. 작아졌다. 사라졌다. 나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안쪽 주머니를 열었다. 거기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남편의 지갑에서 가져온 사진. 젊은 한지우가 웃고 있는 사진. 나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갑을 닫았다. 창밖을 보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무겁지도 않았다.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5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벼움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집을 정리했다. 남편의 옷들을 개었다. 서랍을 정돈했다.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각각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50년의 이야기가.
아들이 전화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묘지는 다녀오셨어요? 아직. 같이 갈까요? 아니, 혼자 갈게.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 날씨가 맑았다. 나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검은색 코트를 입었다. 목도리를 둘렀다. 가방에는 작은 꽃다발 2개를 넣었다. 하얀 국화였다. 묘지까지는 버스와 택시를 갈아타야 했다. 2시간쯤 걸렸다. 산길을 올라가며 창밖을 보았다. 나무들은 거의 다 잎을 떨어뜨렸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묘지 입구에서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나는 코트 깃을 세우고 걸었다. 묘지는 넓었다. 수백 개의 묘비가 줄지어 서 있었다. 나는 남편의 묘를 찾아 천천히 올라갔다. 묘비가 보였다. 검은 화강암. 햇빛이 반사되어 빛났다. 나는 그 앞에서 멈췄다. 잊지 못할 사람, 한지우에게.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다. 바람에도 비에도 지워지지 않을 글자.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묘비 앞 잔디가 촉촉했다. 이슬이 스며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 거친 표면, 새겨진 글자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한 글자 한 글자 여보, 작게 불러보았다.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다녀왔어요. 한지우 씨를 만나고 왔어요.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했다. 좋은 분이더라고요. 당신이 왜 잊지 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이제는 괜찮아요. 이해해요. 가방에서 꽃다발 하나를 꺼냈다. 묘비 앞에 놓았다. 하얀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리고 고마웠어요. 50년 동안 곁에 있어줘서. 좋은 아빠였고 괜찮은 남편이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누가 완벽하겠어요. 눈물이 났다. 처음이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 우는 것이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턱으로 떨어졌다. 땅에 스며들었다. 이제 편히 쉬어요.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고 죄책감 느끼지 말고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다. 한 가지만 약속할게요. 한지우 씨 잘 챙길게요. 가끔 찾아뵐게요. 당신이 하지 못한 거 제가 대신 할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에 흙이 묻었지만 털지 않았다. 묘비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았다. 저 글자는 이제 달리 보였다. 처음 봤을 때의 배신감, 충격, 분노는 사라졌다. 이제는 그저 한 사람의 평생 사랑이 보였다. 완성되지 못한 사랑,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며칠 전에 석공에게 전화해서 부탁한 것이었다. 추가 문구였다. 묘비 아랫부분, 한지우의 이름 옆에 작게 새겨달라고 했다. 그리고 50년을 함께한 최서연에게 석공이 물었었다. 이렇게 새겨드리면 될까요? 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있죠. 길고 긴 사연이요. 석공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내일 다시 오기로 했다. 글자가 새겨진 묘비를 보러 발길을 돌렸다. 묘지를 천천히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남편은 저기 있었다.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것이었다. 두 사람의 이름 사이에서 입구에 도착했을 때 택시가 한 대 서 있었다.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렸다. 차에 올라타 창밖을 보았다. 묘지가 멀어졌다. 산이 멀어졌다. 도시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가방 안에는 아직 국화한 다발이 남아 있었다. 한지우를 위한 꽃. 다음에 요양원에 갈 때 가져다 줄 꽃.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건물들, 사람들, 차들. 일상이 돌아왔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다. 같은 풍경이지만 다르게 보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50년을 살아온 집.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집. 하지만 이제는 무겁지 않았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남편의 옷들이 그대로였다. 나는 그중 재킷 하나를 꺼냈다. 남편이 즐겨 입던 갈색 재킷. 얼굴에 갖다 댔다.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다. 그저 그리웠다. 보고 싶었다. 그것만이었다. 재킷을 다시 옷장에 넣었다.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커튼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73세의 여자가 거기 있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오히려 맑았다.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이제 살아야지. 그래, 살아야 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지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남은 시간을 내 방식으로.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남편이 앉던 자리였다.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보았다. 50년 동안 한 번도 앉아본 적 없는 자리. 남편의 자리. 여기서 그는 무엇을 봤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텔레비전을 보며 웃을 때, 신문을 읽을 때, 그저 멍하니 있을 때,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내일은 석공을 만나러 가야지. 모레는 한지우를 보러 가야지. 다음 주에는 아들과 밥을 먹어야지.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살아야 할 이유들이 있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 떠올랐다. 첫 번째 별. 나는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고 외투를 걸쳤다. 가방을 들었다. 딸을 만나러 갈 시간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집이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문을 닫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딸이 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걸어갔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한지우가 세상을 떠난 지도 석 달이 지났다. 그녀는 남편 곁에 묻혔다. 나란히 선 두 개의 묘비. 5월이었다. 그들의 날이었다. 나는 묘지를 올라갔다. 두 묘비 앞에 섰다. 남편의 묘비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잊지 못할 사람 한지우에게, 그리고 50년을 함께한 최서연에게. 한지우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가 끝내 잊지 못한 사람 한지우. 나는 두 묘비 앞에 국화를 한 송이씩 놓았다.
무릎을 꿇고 앉아 돌을 쓰다듬었다. 차가웠다. 바람이 불었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났다. 잠시 후 일어나 뒤로 물러섰다. 두 묘비 사이로 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 이쪽에 앉았다가 저쪽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오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다. 발길을 돌렸다. 묘지를 천천히 내려갔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았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다.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남편과 젊은 한지우가 웃고 있는 흑백 사진. 나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지갑에 넣었다. 남편의 사진 옆에 이제 세 사람이 함께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럼 7시에 집 앞에서 만나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사랑은 질투가 아니라 이해였고 독점이 아니라 공존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모두 사랑했다.